그나저나 이 무성격자 작품은 어떻게 잘 읽히던가요? 작품을 읽으면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가 잘 되시던가요? 자, 일단은 그러니까 비연계 소설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설 파트에서는 고전 소설은 일반적으로 연기가 좀 잘 되는 편이고 현대 소설은 비연계로 나타나는 경향성이 좀 많은 편이잖아. 자, 하지만 어쨌든 소설 파트의 핵심은 뭐 이거는 3만 번쯤 얘기했고 인물 사건 배경이고 그 안에서의 갈등 양상 찾는 거라고 했었잖아. 다만 이 중에서 배경에 집중해서 끊어 읽어갈지 아니면 인물에 집중해서 끊어 읽어갈지, 그러니까 인물도 당연히 사건으로 연결되는 거겠지만 문제를 먼저 보면 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문제 구성 자체는 표준적이죠, 그죠? 첫 번째 문제에서 서술상 특징 묻고 두 번째 문제에서 인물과 사건의 관계에 구조를 의미 파악하는 문제 내놨고 29번 A, B를 고려해서 기억과 니은을 이해하라. 잠깐만 보면 기억이 심열이고 니은이 서늘한 감각이니까 일단은 단어 자체는 서로 상반된 어휘는 맞지, 그치? 심열은 마음속에서 열불난다는 소리고 서늘한 감각은 뭐가 쌓여지는 느낌인 거니까, 자, 이 두 개의 어휘가 어떤 의미로 쓰인 건지 구절과 함께 파악해보라는 문제. 자, 그러면 30번 문제를 보면서 이제 작품을 읽기 시작하면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하시는데, 자, 이런 말을 합니다. 무성격자의 정일은 하면서 등장인물을 먼저 얘기를 시작합니다. 정일이가 나올 거고, 그 정일이라는 친구는 어떤 특징을 가졌냐면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을 경멸합니다. 속물적 욕망에 대한 무슨 태도? 경멸의 태도. 인물의 삶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죠. 챙겨야 되는 말입니다. 뭐 훌륭하죠. 그렇죠? 속물적으로 사는 건 좀 너저분하니까. 근데 현실에서의 적극적 행동을 주저하는 편. 근데 이와 함께 동시에 현실에서의 적극적 행동 자체는 실제로는 안 해. 그러면 우리는 참고로 이런 식의 어휘, 이런 식의 둘의 상관관계를 어디서 많이 원래 봤냐면 일제강점기 소설에서 그 누굴까? 단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무분별한 게 아니고 행동하지 않는 지식인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지, 그죠? 분명히 잘못됨을 알고 있음에도 실제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뒤로 한 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들. 뭐 어떤 작품에서는 이걸 소시민이라고도 하고요. 자, 아무튼 그런 태도를 가진 인물이랍니다. 그럼 한편 자신과 주변에 관심을 집중하는데요. 자, 주변 대상을 체크해보자, 관찰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 파악한 내용을 반응하고 그런 자신을 분석하기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인물이 어떤 주변에 대한 관심을 보일 거래요. 파악도 하고 반응도 하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갈지가 지금 대충 이걸 읽으면서 보이지 않느냐는 거야. 정일이라는 주인공이 어떤 상황을 맞닥뜨려서 속으로 A라고 이건 잘못했어라는 생각을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가 어떤 관찰을 이어나가는지를 따라가면 되는 작품이겠구나. 선언하고 시작한 거죠. 그리고 요때 이런 말이 나와 있어. 나아가 플러스 관찰과 분석을 수행하는 자신의 내면마저 대상화한다.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는 자를 다시 분석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자기 자신을 새롭게 관찰하는 거야. 그걸 보고 뭐라고 불렀어? 중층적 구조라고 불렀지. 이거 선생님이 문제 푸는 학생들의 입장으로 살펴보자면 되게 중요한 거라고 했던 그거잖아. 이게 뭐야? 메타인지지 뭘. 그치? 문제를 푸는 나가 있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지켜보고는 나가 있는 거잖아. 선생님이 그걸 잘해야 된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우리 반도 마찬가지고 다른 반도 마찬가지인데 과제물에다가 선생님이 특별히 멘트를 다는 경우들이 몇 가지 있어. 보통은 멘트를 단다는 얘기는 방향성을 좀 다른 식으로 좀 틀어줘야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겠지. 아무 말 안 한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딱히 할 말 없으면 냅둡니다. 근데 뭔가 방향성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좀 잡아줘야겠다 싶은 생각들이 드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멘트를 좀 날려드리는데 항상 중요한 건 그거야. 우리가 그 과제물의 분석지를 쓰는 것도 이거 만들자는 거잖아. 그치? 내가 어떻게 풀어가는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알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약점을 찾고 반응하자. 그거잖아. 알고 끝내지 마시고. 아무튼 잠깐 딴 얘기였지만 그 얘기를 하는 작품이 이거구만. 자, 그러면 이제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중량 기준으로 중량 앞부분을 A, B로 나누고 뒤는 B라고 하면서 A 장면부터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앞부분에 줄거리가 존재하네요. 읽어야 된다, 안 읽어야 된다? 반드시 읽어야 된다. 문제 푸는데 영향과 지장을 주는 장면일 테니까요. 봅시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귀향한 정일은 용팔에게 재산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현재 상황은 뭐냐면 아버지가 위독하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정일이라는 주인공은 현재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용팔이랑 얘기를 나누고 있어. 그리고 이야기 나누는 주제는 재산 상속 문제야. 오케이. 재산 상속 문제. 근데 왜 하필이면 이름도 용팔일까? 혹시 용팔이가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나쁜 의미로 쓰는 용팔이. 그치. 그러니까 용산에, 이게 왜 용팔이냐면 용산에서 물건 파는 사람이라고 해서 용팔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엔 너희들이 이걸 잘 안 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야. 선생님이 상대적으로 좀 나이가 젊은 적에는 컴퓨터를 맞춘다, 컴퓨터를 산다라는 개념은 용산에서 사오는 개념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대부분은 훌륭하고 좋은 분들도 많은데 꼭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더 많다기보다는 그런 사람이 꼭 이렇게 물을 흐리잖아. 되게 유명한 멘트 있죠? 손님 맞을래요? 그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잖아. 물건의 가격을 물어보고 막 상대를 대응을 해주면, 아니, 내 시간을 이렇게 뺏었으면 물건 사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못해, 함부로. 그래서 선생님은 예전에 이제 그 용산에 가면은 약간 탐험하는 느낌이랑 뭔가 공략하는 느낌에 가까웠어. 친구들이랑 같이 가거든. 그래서 물건 사러 갈 때, 야, 얘 컴퓨터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컴퓨터 아는 애, 그 다음에 좀 체구 좀 좋은 애, 그리고 인성 좋은 애, 이렇게 몇 명의 팀을 이뤄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저씨랑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좀 더 알아보고 올게요 하면, 뭘 딴 데 가, 여기서 사, 뭐 이렇게 막 살짝 웃으면서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디 가냐면서 짜증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선생님도 욕 좀 많이 먹어봤고. 아무튼 그러던 시절이 있었지. 근데 지금 약간 그렇지, 용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꼭 이렇게 꼭 물을 흐리는 나쁜 놈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슬픈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 용팔이는 아무튼 그런 존재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근데 여기서 용팔이는 좀 다른 의미로 좀 다르네요. 나쁘네요. 봅시다. 나쁘다기보단 그렇지. 또 딴 얘기만 조금만 한 김에 좀 더 하자면, 이게 선생님도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지 몇 년 안 된 상태거든. 한 5년 됐는데, 돌아가실 때 이제 되게 슬펐던 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이제 올해까지 일을 하고, 나도 이제 은퇴를 해야겠다. 일하는 것에 은퇴를 해야겠다. 뭐 자식 새끼들 다 장성해서 결혼도 다 끝냈고, 그쵸? 자기 밥벌이 자기가 다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그동안 뭐 큰 돈을 번 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서울의 상경에서 올라온 청년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마련했으면 성공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를 좀 조절을 해가지고 그걸 뭐 사고 팔고 해가지고 차도 사고 싶고, 그걸로 운전 면허라는 것도 좀 따보고 싶고, 진짜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 선생님 아버님은 굉장한 성실파시거든. 선생님이 가장 존경하는 부분이 그거였고,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인생을 살 때 주변에서 성실하다고, 성실한 편 쪽이라고 인정받는 아주 큰 원인은 아버님께서 제공하신 거. 근데 일평생을 월, 화, 수, 목, 금, 토 모두 아침 7시에 일어나서 7시 반에 출근을 끝내고 밤 12시에 들어오셨어. 평생이요. 그냥 평생이요. 선생님이 인지라는 게 생기고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 알게 된 이후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아니구나. 몇 달 전까지. 그게 성실성이지 뭐. 그런 분들이 성공해야 되는 생각이 맞는 거고. 아무튼 그러셨는데, 근데 그런 아버님께서 갑자기 아주 질이 안 좋은 암에 걸리셨어. 그래서 이제 아주 급하게 세상을 떠나셨지.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그래 올해까지만 하고 우리도 이제 신나게 놀아볼겠는데 그 당황에 사라져 버렸잖아. 그렇잖아. 세상을 떠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슬퍼했던 뭐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진정이 되고 있는 단계로 이제 선생님도 넘어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들은 있더라고. 이 상속 얘기를 하니까 떠오른 건데, 이제 아버님이 거기에 있지만 우리는 현재 아버님이 돌아가시지 않길 바라지만, 우리는 뭘 해야 돼?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의 일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 그치? 장지는 어떻게 할 건가? 화장터는 어떻게 세팅할 건가? 그리고 재산 상속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기본적으로 상속을 하게 되면 부인, 그치? 우리 어머니에게
상속의 순위가 주어지는 건 알고 있지. 근데 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여러분들 이것도 기출문제에서 풀어봤을 걸 유류분이라는 개념이 존재해. 그래서 선생님 아무 말 안 해도 선생님한테 상속분이 떨어져. 근데 선생님이랑 선생님 동생이랑 했던 얘기가 그거야 그때. 아버님이 저렇게 떠나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그치 얼마나 충격 받으실 거고 어머니도 이제 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으니까 아버지가 못했던 거 어머니가 하셨으면 좋겠으니까 우리 상속분 포기하고 다 그냥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게 하자 그냥. 그리고 어머니가 쓸 만큼 쓰시고 남는 거 있으면 땡큐. 남는 거 있으면 땡큐. 근데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어머니 성격상 안 남겨주실 것 같진 않아. 아무튼 이런 희망을 품고 그래 뭘 썼냐면 이제 그 상속 포기각서 그걸 썼어요. 써야 되더라. 내가 좀 아버지 재산 싫어요 그런 거 1도 아니야. 그런 거 1도 아니고 아이 좋지요. 생기면 돈 생기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딨어. 근데 그치 왜 요즘에 구하라법 그런 것도 있잖아. 키워지지도 않고 그지 멀리 가 있다가 애가 세상을 떠나서 보험금 나온다니까 그 보험금 타러 나타나는 부모님도 있잖아. 그런 세상에서 아무튼 상속 포기 강서를 쓰면서 했던 생각이 그쵸 우리는 사람의 죽음과 위독함을 바라보면서도 현실을 살아야 되는 존재야. 그죠? 그래서 돈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말아야 되고 이 장례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그런 걸 고민하죠.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머니께 그걸 맡겨드렸는데 또 우리 어머니께서는 여태까지 또 일을 또 하셔. 그러면서 항상 하시는 얘기가 나는 끝까지 너희들한테 짐을 지우고 싶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최근에 며칠 전에 설날이었잖아. 그러니까 설날인데 선생님도 어머니께 용돈을 드렸겠지. 오케이? 용돈 드렸고 이제 세배를 하는데 우리 조카가 있어서 조카가 세배하고 우리도 세배 같이 하면서 세뱃돈을 주시는 거 우리한테. 아니 나이 40 먹은 아들내미한테 왜 세뱃돈을 주세요?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아이 벌 때 줄 테니까 받아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받았어. 받아서 집에 와서 이제 그냥 봉투를 가지고 있다가 집에 와서 이제 열어보고 딱 계산을 해봤는데 뭐야 이건 내가 어머님한테 들은 돈이랑 받은 돈이 똑같아. 서로 돈을 그냥 주고 받은 거야 기분 좋게. 그래서 전화를 드렸지. 아 어머니 이렇게 많이 주시면 제가 뭐가 돼요? 이러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아니 지금은 내가 능력 있으니까 이렇게 주는데 나중에 엄마 늙어서 거동 못하면 어디다 버리지 말고 잘 걷어달래. 나중에 부탁한다. 이러고 그러시더라고. 야 얼마나 멋진 나이스한 어머니야 그지? 잘해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세상을 좀 더 살면 그치? 언젠간 마주칠 일이야 그죠? 니들이 먼저 떠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불효예요 그건 진짜. 부모님보다 먼저 떠나는 거는 완전히 불효입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일부러라도 하지 마시고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이제 살아계시는 동안 최대한 잘해드리고 항상 아쉬운 게 뭐냐면 기록이 없던 게 너무 아쉬워 선생님은. 기록을 많이 못했더라 내가. 아버지랑 투샷 없어. 선생님이 제일 슬펐던 게 뭐냐면 그 아버지 핸드폰에 핸드폰도 잘 쓰실 줄 모르시니까 선생님이 다 세팅해가지고 드리거든. 그러면 이제 핸드폰 테스트한다고 아버지 사진 셀카 이렇게 찍는 거 하면서 이거 찍었거든. 그게 아버지와의 단독 투샷 유일한 샷이야. 보통 그러니까 아니 그렇다고 아버지를 안 찍은 건 아니고 어디 가족 여행 가면 단체로 막 뿌이 하면서 찍은 거 이런 건 있지. 그런 건 있는데 아버지랑 단둘이 사진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가슴이 쩌릿쩌릿하는 그 느낌 있잖아 그때 많이 울었었어. 아무튼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남겨 알겠지? 기록 많이 남기시고 부모님 아버지든 어머니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나중 가면 되게 후회돼. 자 아무튼 자 상속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가자. 자 아버지가 지키고 있는 그의 재산을 넘겨다 보는 듯한 용팔이. 그러니까 지금 정일이의 판단이야 이거 그치? 조심해. 정일이가 보기에 용팔이는 지금 중요한 게 아버지의 재산이거든. 오케이? 그래서 그가 따지는 산판이라고 하는 건 주산하는 그 계산기 말하는 거 알고 있지? 주산판. 산판을 거침없이 한 자리씩 올라가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의식하며 보고 있을 때. 자, 무슨 상황인 거야? 중층구조 나오고 있는 거지, 지금. 오케이? 용팔이는 계산기를 열심히 두들기고 있고, 정일이는 그러한 용팔이를 보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그 용팔이를 보고 있는 정일이가 또 있는 거야. 여기 나란 말은 써쓰지 않았으니까 굳이 쓰지 말자. 뭐가 중층구조라는 건지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말은 자신을 의식하며 보고 있다는 표현이었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대각만 놓아도 하면서 산판을 밀어놓으며 쳐다보는 용팔이의 눈과 마주쳤어요. 정일이가요. 자, 지금 이거 대화가 서술상 특징이죠?
따옴표 처리되지 않고 말 속으로 들어가 있죠. 파묻혀 있죠. 이거 뒤에서 설명할 거야. 뭐랄까 이 작품의 서술상 특징 요소. 근데 그러게 되자 정일이는 흠칫 놀라게 되는 자신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깨달았대. 얼굴이 왜 빨개졌을까? 일단 따라가 보자. 여기에 대한 상속세만 해도 큰 돈인데 안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제 말씀대로 하시지요. 이거 지금 누가 말한 거겠니? 용팔이의 멘트겠지. 오케이? 용팔이가 막 계산을 굴려가서 여기서 아버지의 재산이 이만큼 있었는데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용팔이는 사위야 사위. 오케이? 아버지의 딸의 남편인 거잖아. 그치? 나는 자식이고요. 좀 사위야. 근데 이 사위는 돈에 밝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덜 물 수 있는지, 이건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 제가 이렇게 하면 상속세를 덜 물 수 있으니까 제가 방법을 아니까 저한테 위임장을 주세요. 도장 좀 찍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인 거야. 됐지? 상황은 이건 이해됐어. 근데 자, A 장면이야. 집중하면서 보자. 정일이는 더욱 불쾌하여졌다. 일단은 심리 태도니까 판단 들어가자. 정일이의 심리가 더 중요하죠. 불쾌하답니다. 왜냐면요. 잠이 부족한 신경탓도 있겠지만 자신의 눈을 기탄 없이 바라보는 용팔이 얼굴에 발라놓은 듯한 그 웃음이 말할 수 없이 미웠어. 미워. 얘가 지금 뭐하고 있거든? 웃고 있거든. 왜 웃고 있을까? 왜 웃고 있을까? 돈을 아끼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다. 돈을 챙기기 위한 기술을 난 가지고 있다 이거잖아. 만족감이잖아. 근데 지금 정리는 아마도 누가 더 신경 쓰이는 거야? 아버지가 더 신경 쓰이는 거지. 아버지 위독 상황에서 웃을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 이번에 강남에 빌딩이 생겨. 웃어야 돼 그게? 웃을 일이야? 그 쓰레기 새끼지 그런 건. 그지? 아니야. 자 아무튼 이 소인업 하는 의분 같은 심혈. 이 확인됐네. 여기서 말하는 심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위독함 앞에서, 아버지의 위독함 앞에서 돈만 따지는 상대방에 대한 불쾌감과 미움을 상징하는 만화였어. 됐지? 오케이. 자, 떠오르며 내가 언제 이런 음모를 너와 고문을 했던가 하고 그의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 됐어? 그럼 잠깐만 조심해. 선생님, 소설 지문 속에서 나가 등장했으니까 이거는 1인칭 시점인가요? 아니지. 이건 정일이 속마음인 거니까. 오케이? 대사를 따옴표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대사라기보다 속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일이는 금시에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이 자기의 얼굴의 흐름을 깨달았다. 잠깐만. 근데 이거는 속마음이고요. 겉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 웃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상대방과 함께. 오케이? 이러한 심혈은 마음이 열받으면 신경쇠약의 탓이 아닐까? 의분, 어떤 의도운 분노가 아니라 분노할 것도 없고 결벽성도 아니고 모든 것을 공연히 이같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자기 마음 한 모퉁이에 상식을 농쳐 뿌린 결과가 어떠한가 해보자 하는 놓치기 쉬운 어떤 힌트같이 번쩍이는 생각을 보자. 잠깐만 되게 재밌는 표현이 보였어요. 생각을 보지 지금. 뭐야 자기 자신을 계속 관찰하고 있는 중이야? 오케이? 속으로는 뺨을 날려야 되는 상대라고 생각하지만 겉으로는 헤헤 하고 웃고 있어요. 상대방에 맞춰서요. 그리고 그러고 있는 자기 자신이 어처구니 없는 거겠지 지금. 오케이? 그러면서 정인이는 조급히 도장을 뒤져내면서 자, 칠 때로 친다는 얘기는 도장을 찍는다는 뜻입니다. 칠 때로 치우 나 어디다 치는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짓거리듯이 말하는 정인이는 자기가 실없이 웃기까지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내가 지금 더 심한 심혈에 떠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갑자기 말과 웃음과 표정까지 없어지고 말았다. 그쵸? 그래요. 상대방의 웃음에 나는 지금 호응하고 있어. 그쵸? 속마음은 야 아버지가 위독하신데 지금 돈이 문제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건데 너는 지금 돈밖에 생각 안 하지? 이렇게 하면 뺨을 날리고 싶은데 나는 행동은 뭐예요? 좋으네요. 이 도장 여기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지?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죠? 오케이. 자, 그 양상을 챙기면서 보시면 돼. 그 뒤에 나머지는 같은 말들의 반복이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중략 다음 장면 봅시다. 첫 번째 장면은 이거였고요. B 장면 넘어갑시다. 상황 제시는 따로 안 돼 있고요. 이걸 미리 쓰고 가자. 이번엔 정일이가 아버지. 여기서 만수합이라고 돼 있을 텐데, 그지? 만수노인이라고 돼 있구나. 만수노인을 대하는 장면입니다. 자, 계속 가보자.
사실 이렇게 되어서까지도 죽기가 싫은가 하고 아버지를 눈치를 보고 바라보는 자기는 죽음의 공포를 해탈한 무슨 수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애써 살려는 의지력이 없는 것뿐이다. 자, 아버지는, 이게 아버지야. 아버지는 삶에 대한 의지를 아직 놓지 않으셨어. 그래, 조금이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어. 힘들고 아프지만.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정일이의 시선은 뭐 한 거야? 아니, 왜 저렇게까지 하시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후레새끼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그래. 삶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욕망 이런 게 없는 사람이야.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거지 뭘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알겠죠? 오케이? 이분의 심리태도 판단하세요. 계속해서 왜 저렇게까지 하나 하면서 의지력이 없음. 파란펜은 심리태도. 오케이? 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의 생활을 회의하거나, 회의하는 건 뭐 하는 거지? 돌이켜보거나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로. 그러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뭔가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구나. 그쵸? 태도에 거리낌 없이 막 앞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겠구나. 생각 드시죠? 자, 회의하거나 죽음을 그런 생각할 사람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죽음과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일이는 어떤 위대한 의지력을 우러러보는 듯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때가 있었다. 역시 여기서 자꾸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쵸? 의지력이 없는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이 의지를 바라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요? 아버지에 대한 우러러보는 태도를 발견한다. 오케이? 제2 자 중층구조 계속 챙기시고요. 그러면서 그 상황의 디테일이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빠르게 갈게요. 자, B 챕터이긴 합니다만 심한 구토를 한 뒤로는 이제 한 방울의 물도 못 먹이고 혓바닥을 축이는 것만으로도 심한 구역을 하게 된 만수노인. 이제 뭐 하고 싶대요? 물을 보기라도 하겠대요. 야, 그 와중에도 물을 마시고 싶은 건데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야. 나중에 이제 그 몸이 많이 상하면 그냥 물기가 안 넘어가. 아프니까 그냥 물을 삼키는 행위가 그렇게 아프대요. 모든 게 그냥 아프답니다. 계속해서 아파요.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 암 환자들이 치료받으면서 뭐 하죠? 진통제 받잖아. 나중에는 뭘 주는지 알아? 아편, 맞아. 마약성 진통제를 줘요. 무슨 뜻이냐면 환각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야. 너무 아파서. 왜냐면 장기가 파괴되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그치? 근데 이분은 물을 그래도 마시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래요? 물을 볼 수 있게 준비하라고 해서 뭘 가져와? 처음에 물그릇을 가져오지. 오케이? 그래서 물을 잔뜩 담았는데 그 물그릇을 바라보기에 피곤한 병인, 그 노인은 어디나 눈 가는 곳에는 물이 보이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하기로 했어? 큰 어항을 갖다 놓기로 했어. 어항은 물이 보이잖아, 이제 속쪽이. 그리고 어항에다가 막 잔뜩 물을 채워 넣었는데 병인은 이 어항에서 저 어항으로 서늘한 감각으로, 오케이, 여기 나왔네요. 여기서 니은 서늘한 감각이라고 하는 건 뭐야? 삶에 대한 의지에 해당하는 것, 그치? 그리고 저 물을 마시고 싶지만 참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의 마음을 서늘한 감각이라고 표현한 거겠지? 아버지의 마음. 감각을 시선으로 훑어서 돌려보다가도 그도 만족도 하지 못하여 이번에는 뭐가 하고 싶다? 시원하게 흐르는 물이 보고 싶다. 그래서 또 정일이는 아버지가 보기 좋게 그릇을 놓고 대접으로 물을 떠서 작은 폭포같이, 그죠? 폭포같이예요. 물을 계속 흘려내려 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수노인은 꺼멓게 탄 혀를 벌린 입 밖에 내놓곤 황홀한 눈으로 들이우는 물줄기를 바라보고 있어. 뭐예요? 갈망이지 이거. 아, 저거 마시고 싶다. 근데 몸이 안 받아주는 거잖아. 그래서 갈망은 뭐예요? 의지잖아. 그치? 의지적 태도 보이고 있고 그 눈을 볼 때 정일이는 걷잡을 사이도 없이 자기 눈에 눈물이 솟아오름을 참을 수 없었다. 정일이는 일찍이 그러한 눈을 본 기억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이 아버지의 얼굴에서 또 자기 아버지에게서 저러한 동경에 사무친 황홀한 눈을 보게 되는 것은 의외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뭐든지 자신감 있게 사셨던 분인가 봐. 근데 저토록 뭔가를 간절하게 갈구하는 모습 난 처음 본 거지. 그게 너무 마음을 때렸던 거고요. 되셨죠? 서늘한 감각이라는 건 그런 뜻이었구나 판단하셨으면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건데요. 자, 27번부터 한번 체크해 봅시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쉽다. 근데 이런 문제는 쉽다라고 끝내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달라. 1번에 회상 장면을 병치,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나는 회상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병치라는 말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이 반전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따져가면서 읽을 것. 딱히 모르는 말은 없으시죠? 오케이. 병치는 뭐 하는 거야? 나란히 늘어놓는 것, 그치? 그녀는 모자를 쓰고 있었고, 그는 그 옆에 앉아 있었고, 한편 그녀의 집에서는 아버지가 식사를 하고 있고, 한편 그 아내의 집에서 뭐 하고 있고, 이렇게 사건들을 쭉쭉 늘어놓는 걸 말하는 거야. 2번, 사물의 세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장면의 현장성을 강화한다. 자, 사물의 세부를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2번 선지가 낚시 선지지. 왜? 지금 사물을 묘사했다라고 말한다면, 그쵸? 큰 어항 장면이라든지, 그쵸? 도장을 찍는 장면들을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게 첫 번째, 구체적 묘사는 아니고, 그죠? 두 번째, 현장성이 강화라는 목적 자체가 없고, 판단하시면 되겠어. 세 번째, 반복적 동작 강조가 없고요. 네 번째, 풍자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풍자는 아예 아니지. 풍자는 비판과 해악 그 코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자, 5번이죠. 서술자가 중심인물의 시선에 의존하여 사건의 양상을 제한적으로 보인다. 자, 참고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더라? 요거 우리 배운 개념이야. 배웠던 개념을 여기서는 그 버전으로 바꾼 거야. 다른 말로 이거죠. 많이 보던 말입니다. 맞습니까? 많이 보던 말이어야 합니다. 이 선지들은 다른 어딘가에서의 정답들이었을 거고 또 다른 어떤 문제들의 오답들이었을 거야. 그치? 여기 등장하는 모든 단어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적용만 잘하면 돼. 참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봐봐. 이 작품은 몇 인칭 시점이다? 1인칭이다? 3인칭이다? 3인칭이지. 두 번째, 인물의 심리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있나? 예스지. 그럼 이건 원래 무슨 시점인 거야?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근데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전지적 작가라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정일이 외에 용팔이라든가 만수노인의 심리도 명확하게 나타나야 할 텐데 그런 게 있어 없어? 없지. 오로지 누구의 시선으로만 사건을 바라보고 있어? 정일인의 시선으로만 제한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그걸 뭐라고 부른다? 서술 대상의 초점이라고 부른다. 중요 개념인 건 알고 있잖아. 그쵸? 또 써먹는구나. 반복해서 사용되는구나. 이걸 잘 챙겨달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게 27번에서의 핵심이었고요. 28번도 봐봐. 이게 문제는 쉽지, 그지? 근데 문제의 의도를 보자고. C는 용팔의 행위에 대한 정일의 실망스러운 모습. 얘들아, 실망이라는 게 말이 돼? 실망은 뭐 하는 거야?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도 있는 거잖아. 근데 나는 지금 용팔이한테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있었던 거니? 그게 아니잖아. 그쵸?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거의 날로 주는 문제. 5초면 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29번. 바로 답으로 점프할게. 기억은 심혈이고 니은 서늘한 감각이었어. 4번. 기억은 용팔에 대한 미움이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으로 격화되는 정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잖아. 맞잖아? 아까 우리 읽었던 그대로잖아. 두 번째, 니은은 물그릇, 어항, 여기서 들이오는 물줄기로 나왔었네. 로 심화되는 아버지의 갈망. 아까 얘기했었잖아, 선생님다. 그죠? 읽을 때 신경 쓰면서 읽으면 이 녀석도 답이 번쩍 손들고 있는 문제지. 저 여기 있어야 이러면서. 그죠? 날로 먹어야 된다. 시간 아껴야 된다. 자, 30번 문제로 마무리 작업 들어가 봅시다. 본문 다 읽었으니까 보기로 바로 보기 다 점프하고 바로 답으로 갑시다. 2번 선지가 뭡니다. 상대의 웃음에서 공모 의사를 읽어내자 얼굴에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을 깨닫는 데에서. 그치, 아까 어느 장면 용팔이가 제가 다 세팅 다 할 테니까 도장만 찍어주셔요 라고 말했던 그 장면. 그리고 난 거기에 대해서 웃었지. 오케이, 웃은 장면에서 상대방에 대한 불쾌감을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자신을 의식했다. 지금 이게 상대가 불쾌해서 그걸 웃음으로 무마한 거야? 아니죠? 이 작품에서는 중충구조라고 했었어. 상대방에 대한 불쾌함과 상관없이 어떤 상대방을 대할 때 웃음으로 대하고 능구렁이처럼 넘어가고 있는 그러한 자신을 발견하는 자신이 있었던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런 것들을 찾으시면 2번 답 쉽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뒤쪽에 시는 넘어갈게요. 자, 부탁드렸던 대로 다음 주에는 문학 챙겨 오시면 되고 저 뒤쪽에 있는 모의고사 잘 챙겨 가시고요. 다음 주에 또 힘찬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어요. 끝!